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중국 아이프의 힘. 2. 대한민국의 비밀 병기. 3. 중국의 집착이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드론이죠. 원거리에서 벌떼처럼 몰려드는 무인 드론은 저렴한 비용으로도 적의 요충지를 깊숙이 파고들어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잡아야 본전이고 놓치면 막심한 손실을 입는 비대칭 전력 수준의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이러한 장점이 잘 드러났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다양한 드론들이 러시아군 전차 위로 유유히 날아가 떨어뜨린 포탄으로 잇따라 괴멸적인 피해를 입히면서 미래에는 전차가 아예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함인 모스크바함은 단 한 대의 드론에 눈이 팔린 사이에 미사일에 얻어맞고 격침당하는 굴욕까지 당해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죠. 이를 지켜보던 세계 각국은 너나 할 것 없이 서둘러 드론 전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중국은 특유의 물량 공세로 어마어마한 양의 드론을 확보해 드론 전력에 있어서는 세계 최강 수준일 것이라는 예측까지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차와 기갑 병력에 혼신을 쏟고 있는 한국군한테는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 4위 기갑 전력을 보유한 한국은 국산 전차를 전 세계 이곳저곳에 수출까지 하면서 점차 레드팀의 목을 옥죄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차 잡는데 특화된 드론 전력을 최대한 확보해서 이를 돌파할 생각이죠.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 드론이 효과적으로 전차를 잡아내는 모습을 본 중국은 전략이 들어맞았다고 판단해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전차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은 과거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드론이 전장의 스타로 떠오른 요즘은 그 정도를 넘어서 앞으로는 아예 전차가 사장될 것이라는 전차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과거 거함거포주의의 대명사였던 거대 전함들이 제대로 주포 사격을 해보기도 전에 공중에서 달려드는 함재기들한테 일방적으로 유린당했던 것처럼 전차 역시 드론에 의해서 같은 방식으로 몰락한다는 것입니다. 전황을 지켜보며 드론의 성능에 확신을 갖게 된 중국은 지금도 틈만 나면 드론으로 가까운 대만 해안의 초소를 엿보면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어서 한국 역시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드론 병기의 증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죠. 바로 군집 비행인데요. 수십, 수백 대의 작은 드론이 떼를 지어 날아가 목표물이 드론의 수량에 미처 다 반응하기도 전에 파고들어 자폭해버리는 전술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폭 드론 한 대가 줄 수 있는 피해에는 한계가 있지만 어마어마한 수량으로 밀어붙이면 적은 수의 항공기 몇 대를 막는 데에 특화되어 있는 기존의 방공 시스템으로는 이를 전부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벌떼가 몰려들면 손으로 한두 마리를 쳐내더라도 남은 수백 마리한테 쏘일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재래식 병기로 그나마 이에 저항이라도 해보는 방법은 기관포 화망을 펼치는 방법뿐 이미 시계외 전투에 특화된 현대의 무기체계는 최소한의 방어를 위해 탑재된 몇 정의 발칸포에 의존해 화망을 펼치게 되겠지만 이 또한 포착할 수 있는 표적의 수에는 한계가 있죠. 결과적으로 자폭 드론의 군집 비행 공격을 허용하게 되면 전차와 같은 기갑 병력은 물론이고 적수가 없을 것만 같던 항모전단조차도 별다른 대처조차 못한 채로 무력화될 수도 있습니다. 양쪽의 운용 비용을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교환비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날고 기는 드론이라도 무적은 아닌 법. 드론이 아무리 많이 몰려와도 한 번에 바보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천적이 있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은 중국의 민간 드론 회사가 공연을 하던 도중 경쟁업체의 방해로 드론 수백 대의 제어에 실패하고 통제를 잃은 드론들이 무력하게 떨어지는 장면을 담은 것입니다. 여기서 경쟁업체가 방해, 공작에 동원한 것이 바로 드론의 천적인데요. 언뜻 일반적인 소총과 비슷한 외관을 떤 이 무기는 한국의 삼정솔루션이 개발한 것으로 안티드론건이라고 불립니다. 드론이 워낙 접근하기가 쉬운 기술이다 보니 고가치 군 자산이 하루아침에 증발할 위협에 시달리는 세계 각국은 어떻게든 효과적인 드론 방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중 폭발탄 같은 재래식 무기부터 레이저 병기같이 SF에나 나올 것 같은 기술까지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그중 상용화되어 실전에서도 쓰이고 있는 유일한 기술이 안티드론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삼정솔루션이 만든 안티드론건은 성능과 휴대성 측면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자랑하는데요. 재민 관련 특허 19건, 최고 수준의 기술평가 등급을 바탕으로 국내의 수많은 기관 시설은 물론 정부 청사에까지 납품되며 상당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등장한 휴대용 안티드론건 쉴드론 P타입은 극대화된 휴대성으로 단독 임무 수행도 가능하며 시스템과 연동할 시 통합 운용도 가능한 범용성을 보여주었죠. 안티드론건은 방해 전파를 방사해서 사정권에 들어온 드론이 원격 신호를 수신하는 것 지체를 봉쇄합니다. 원점으로부터의 명령 신호가 사라지면 드론은 보통 즉시 작동을 멈추고 추락하거나 제자리에 멈춰서 신호를 대기하게 되죠. 그때부턴 드론도 그냥 가만히 있는 표적에 불과합니다. 전파를 통해 드론을 막는다는 것은 의외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물리적인 타격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잔해나 폭발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가 없다는 점입니다. 드론이 공격하는 목표가 꼭 전차 같은 군 자산뿐이라고는 한정할 수 없죠. 드론을 물리적으로 격추하려다 보면 사선상의 아군 병력이나 아군 시설물 등이 들어가 버려서 드론을 관통한 탄환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폭발물을 탑재한 드론의 경우 유폭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시가지처럼 복잡한 구조물이 많은 환경이나 공항이나 원자력 발전소처럼 조금의 시설물 피해만으로도 큰 손실이 되는 환경에서는 드론 방공이 불가능해지는데요. 안티드론건은 드론에는 생체기 하나 내지 않으면서 작동만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까다로운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드론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안티드론건은 드론 하나하나를 일일이 노릴 필요 없이 일정 범위 전체를 동시에 포착할 수 있는데요. 총구로부터 방사가 40도, 교란거리 500m 내의 전구역의 방해 전파를 방사합니다. 간단히 계산해봐도 최대 교란거리에서는 무료가로 세로 56m에 달하는 구역을 드론 청정지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대의 드론이 때를 지어서 몰려드는 군집 비행을 견제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밤하늘의 오륜기를 드론으로 그리는 퍼포먼스를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여기에 투입된 드론이 1218대에 최대 비행폭은 400m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론상 단 8정의 안티드론건만 있다면 이만한 규모의 드론 무리조차 몇 초 만에 전부 고철 더미로 만들 수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성능을 갖췄음에도 병사 개개인이 휴대하는 것이 가능한 크기라서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드론 방공수단으로 꼽히고 있죠.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도 이 안티드론건은 러시아 드론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무기다 보니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방해 전파를 계속 조사하고 있어야만 드론의 움직임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의 성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배낭형 배터리에 따로 연결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죠. 또한 물리적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에 반대급부로 드론을 정지시키는 한정적인 효용만 제공하기 때문에 드론을 파괴하려면 추가적인 공격을 가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방법이 총기 액세서리형으로 개량하는 것인데요. 고성능 경량 배터리와 일체화하고 개인 허기에 레일 마운트에 호환시켜 드론을 정지시킨 후에 즉시 실탄을 쏘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안티드론건을 확대해서 기동병기에 탐지하는 것입니다. 최근 LIG 넥스1은 차세대 드론 방어 체계의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상용 드론에 대한 탐지와 식별, 재밍이 가능한 제머를 차량에 탑재하는 방식이죠. 이 제머의 작동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안티드론건과 동일한 것인데 사람이 지고 다닐 필요가 없으므로 배터리 용량 및 출력에 대한 제약이 사라집니다. 또한 후일 이 시스템이 전차와 같은 기갑 차량에 탑재되게 되면 자연히 화력 체계도 갖춰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지시킨 드론을 파괴하는 일도 간단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드론 병기의 등장으로 전차 무용론까지 대두된 가운데 향후 등장할 전차들도 이에 저항하기 위해 드론 방어 체계를 기본적으로 탑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국의 LIG가 발빠르게 드론 방어 체계에 뛰어든 바 한국의 기갑 병력은 중국의 드론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갖추는 동시에 점점 커지는 안티 드론 시장을 선점해 큰 이득을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드론이 전장에서 활약하며 전 세계적인 충격을 주었던 만큼 안티 드론건과 드론 방어 체계 역시 매우 빠르게 발전하면서 단기적인 상황만 보고
설불리 드론 전력 강화에 역량을 쏟았던 중국은 당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기껏 벌떼 같은 드론을 만들어 띄워도 안티드론권의 사정거리 안에만 들어가게 되면 우수수 떨어져 무용지물이 될 뿐만 아니라 내부의 정보까지 수집당할 수도 있어 안 하는 이만 못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이 이 분야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자 중국은 한국의 전차대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다시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기술력으로 또다시 오만한 중국의 콧대를 눌러준 가운데 이미 한국의 드론 방공 기술을 수입하길 원하는 국가들이 줄을 서 대기 중인 상황. 아이프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술도 중국의 확장 야망에 대한 집착이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은 빠른 속도로 해군력을 팽창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연 해양 패권에서 미국을 제치고 팍스 신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죠. 즉 중화 사상을 근간으로 중국만이 천자의 선택을 받은 주권국이고 다른 모든 나라들은 속국으로 중국에 대항해 주권을 주장할 수 없는 세상이 중국이 바라는 중국몽이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일개 관리 나부랭이인 천하이 외교부 부국장이 공식 석상에서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냐 아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내뱉은 것입니다. 천하이 입장에서는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발언이었겠죠. 중국의 팍스 신익화인지 팍수 신익화인지 그 목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민간 선박을 이용한 해군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AP통신에 따르면 스리랑카의 항구에는 값이 장비를 실은 중국 어선들이 정박해 있고 남중국해 섬틀 사이에는 중국인들이 무기를 소유한 채 어선들을 출몰시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선박들이 겉으로는 민간 선박을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해상 능력을 강화하는 민군융합 정책의 일환이라고 하였는데요. 중국이 자국의 어민들을 군사화시키는 전략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만 진핑 취임 2년 뒤인 2010년 난사중 추업 데스프레틀리 백본 플리트 창설 이후 그 수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함대에 보조금을 지급해 새로운 트롤 선박들을 건조하였고 수십만 명의 퇴역 군인을 해상민병으로 편입시켰습니다. 난사중 추함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틀 중국 해상민병대의 주활동 지역은 난사군도가 위치한 바로 남중국해입니다. 이 지역은 어업 생산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고 무엇보다 전 세계 항로의 60%를 차지하는 중요한 선박 항로로 미국의 태평양에 대항할 수 있는 중국의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데요. 중국 해상민병은 미국이나 영국의 정보기관들조차 정확한 규모와 조직, 전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치밀하고 비대한 비밀 단체입니다. 2022년 현재 100만 명 안팎일 것이라는 추정 정도만 있을 뿐입니다. 필리핀 대학 항해해양법문제연구소 제2바통박 소장은 중국 어선들은 일단 겉으로는 민간 어선이기 때문에 필리핀 해군은 민간인에게 무력 행사를 했다는 중국의 비난을 우려해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가 가짜어민들까지 양산해내는 중인데 이런 상황을 두고 프랑스 문명평론가인 기 소르망은 중국의 모든 것은 가짜다라고 정의했죠. 이름만 민병, 사실상 군병인 이틀에 대한 통제와 관리 감독, 교육훈련과 보급은 당연히 중국 해군이 맡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반 군인처럼 봉급과 수당을 받고 해상활동 전반에 대한 보험은 물론 연금 혜택까지 군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받고 있죠. 미 해군은 전시 상황이 되면 해상민병이 중국 해군의 통제하에 들어가 정찰 및 교란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 해상민병은 미 해군 함정을 공격한 바가 있기도 합니다. 지난 2009년 남중국해에서 측량 업무를 수행하면 미 해군 해양조사선 임페커브로는 갑자기 들이닥친 중국 해상민병 선박들에 에워싸여 위협을 당했습니다. 2019년엔 남중국해에서 비행하면 호주 해군 소속 헬리콥터가 중국 어선들로부터 레이저 공격을 받아 파문이 일었는데요. 중국은 부인했지만 호주 군 당국의 조사 결과 해상민병대의 소행임이 드러났습니다. 그 1년 전 아프리카 지부티에서도 미국 항공기가 중국 어선으로부터 레이저 공격을 받아 조종사 2명이 눈에 경상을 입었던 사건도 있었죠. 이 때문에 미국은 중국 해상민병대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심산입니다. 작년 존 리차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은 중국의 해상민병이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각종 범죄 행위들을 지적하며 앞으로 해상민병을 중국 해군으로 간주하고 대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국의 연안전투함을 투입하였는데요. 그러나 남중국해의 해상민병은
300척씩 세계 지역에서 동시에 활동할 수 있는 규모로 1000척이 넘는 상황이라 억제력을 갖추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더욱이 현 시점 미 해군이 보유한 대함 타격 무기 가운데 중국의 해상민병 선박을 상대로 효과적으로 억제력을 갖출 수 있는 무기체계가 마땅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미국 무시하냐 널리고 널린 게 대함 미사일일 텐데 뭔 소리냐 하실 수 있지만 발당 15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까지 이르는 고가의 대함 미사일로 고작 먼 논에 커봤자 수십 톤인 낡은 중국 어선에 쏘는 것은 미국 내에서도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의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월 말 이 태평양해병 사령부 부사령관 조셉 클리어필드 준장은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미사일 체계 개발 완료가 임박했다고 하였는데요. 부사령관이 언급한 대함 타격 무기는 일명 퀵싱크로 불리는 대함 유도 폭탄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듯 중국이 물량 공세를 펼치면 대함 미사일도 물량 공세로 맞서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해답이 바로 가격은 저렴하고 수량은 많으며 동시에 파괴력도 갖춘 퀵싱크 미사일이라는 것이죠. 콕싱크는 지난 2021년 미 공군이 2000파운드 급잼 미사일에 이동 표적 탐색 추적을 위한 시커를 달아 제작한 대함 유도 폭탄입니다. 올해 4월 28일 미 공군 연구소는 멕시코만에서 실시한 시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그러면서 새로운 해상 위협을 물리치기 위한 새로운 저비용 공중 발사 대함 미사일 능력을 입증했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대항 타격 미사일 성능 평가에서는 퇴역한 군함을 타격하지만 이번에 표적 선박은 마치 생긴 게 꼭 중국 선박같이 생긴 거는 우연이 아닐 듯합니다. 미 공군은 시제품 기준 GG31 퀵싱크로 개조해 투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3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양산 단계에 들어갈 경우 발당 가격은 20만 달러대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재고가 차고 넘치는 웡텅구리 폭탄에 유도 키트와 시커를 다는 것뿐이니 보급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퀵싱크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바로 사거리가 짧다는 것입니다. 퀵싱크의 기반이 된 잼은 사거리가 고작 30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중국 해상민병선단에 단 한 척의 호위함이나 구축함이 있다면 접근하기도 전에 요격당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은 퀵싱크를 대량으로 배치하더라도 이 유도폭탄을 투발할 전투기를 어포할 수 있는 다른 무기체계가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최근 한국에서 들려온 새로운 소식에 중국은 다시 한번 지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잼이 있다면 한국에는 KGGB라는 유도미사일이 있는데요. 현재 고정표적 공격용으로 운용되고 있는 KGGB는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 주관으로 이동표적 공격 능력을 부여한 개량형이 개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바로 KGGB ASM인데요. 우리나라가 개발한 KGGB는 전 세계에 유일무이한 중국 해상민병대의 킬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GGB는 글라이더형 날개를 장착해 GG58 잼의 3배가 넘는 사거리인 100km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F4, F5와 같은 구형 전투기는 물론 FA50 경전투기, KF-21 4.5세대 전투기 등 모든 전투기에 별다른 소프트웨어 개조 없이 즉시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는 잼이나 퀵싱크와 차별되는 KGGB 고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잼은 항공기 전용 프로그래밍에 투발을 위한 표적 좌표를 수신할 데이터 링크 소프트웨어와 통신 장비 타겟팅 포드 등이 기체 내부의 케이블을 통해 연결되어 있어야 하기에 소프트웨어는 물론 하드웨어까지 전부 손봐야 하는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는데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례로 한국 공군이 타우러스를 F-15K에 체계 통합할 당시에는 보잉사가 통합 비용만 800억을 넘게 청구한 바 있죠. 그러나 KGGB는 조종사가 휴대하는 소형 태블릿 PC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가 KGGB와 직접 아포화된 무선 신호로 서로 통신을 주고받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부수적으로 최신형 디스플레이 장비가 없는 F4, F5 전투기는 유용한 GPS 기반 항법 장비도 덤으로 얻게 되는 셈이죠. 터치스크린에 표적 좌표를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누른 뒤 폭탄을 투하하면 KGGB는 알아서 입력된 좌표로 날아가는데 비행 도중 목표물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태국이 KGGB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군사정보 매체 제인스에 따르면 태국 공군르 TF의 KGGB의 최신 고객이자 두 번째 사용자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태국 공군은 카이에 T-50TH 공격 훈련기에 탑재한다고 밝혔는데요. LIG 넥스원 관계자는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도입 시기나 자세한 세부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으나 군사 전문가들은 개발 완료 단계인 KGGB ASM 대함 미사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태국은 중국과 남중국해를 두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는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경제적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모든 동남아 국가들이 그러하듯 태국 역시 대부분 무역 통로로 남중국해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중국 해상민병대가 태국이든 필리핀이든 인도네시아든 벌 상관없이 남중국해를 지나는 모든 국가의 선박에게 횡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해외 매체 디플로맷에 따르면 태국 선박들은 남중국해의 중국 선박에 의해 습격당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최근 그 피해가 극심해지자 이 지역의 억제력을 갖추기 위해 군사력 증진을 도모하고 있고 그 해답이 KGGB였던 것입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상민병에게 시달리고 있는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같은 국가들은 KGGB만 도입해 기존에 보유한 항공기에서 운용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KGGB를 4-6발 탑재 가능한 FA-50과 패키지로 구매하여 중국 해상민병을 상대로 막강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유도무기 강국으로 그 핵심이 되는 시커츠, 적외선 탐색기 부문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강국인데요. 군사매체 더워존에 따르면 미국 연구소가 개발한 퀵싱크 시커에는 이미징 적외선 아이어 탐색기를 탑재했다고 밝혔는데 한국은 이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유도무기의 성능은 눈에 해당하는 바로 이 적외선 탐색기가 좌우하고 있는데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5개국만 가지고 있는 전략기술을 한국의 강소기업 13시스템에서 독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13시스템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적외선 센서 개발 기술을 보유한 회사로 유도무기와 육해공 전투장비의 핵심 부품인 적외선 탐색기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도 단 10여 개 업체만이 기술을 갖고 있어 수출입 통제 제한되는 전략 물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안 사업으로 진행된 LIG 넥스원의 국산 유도무기에 적용된 이후 휴대용 대공 유도무기, 신궁과 전차용 유도무기 형궁은 물론 KGGB ASM 역시 I3 시스템의 냉각형 적외선 탐색기가 탑재됩니다. 한편 중국 역시 자체적인 유도 미사일 기술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식 헬파이어 미사일로 불리는 HJ-20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고체 인류 로켓을 탑재한 반능동 레이저 유도에 밀리미터파 레이더까지 달아 지들 스스로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움직이는 차량 군함 전차를 표적할 수 있는 이동 표적 타격 능력까지 갖췄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참 큰일인데 영상을 통해 그 위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